아내가 떠났습니다. 텅 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음습한 공기가 잔인하리만치 울대뼈를 짓누르네요. 온기야 기대하지 않았지만 정 떨어질 만큼 뚝뚝하고 구리터분한 냄새가 사정없이 코끝을 강타했죠. 현관등을 켜면 보자기를 씌운 에어컨이 거실 끝에 길장승인 양 떡하니 섬뜩한 낯빛으로 위세를 드러냈죠. 아내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꼴이었죠. 냄새에 민감한 아내는 조리할 때마다 한겨울이라도 사방팔방 문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으니까요. 그것도 모자라 거실은 물론 방마다 편백 기름으로 직접 만든 향초를 켜놓았죠. 평상시에도 말려서 가루로 낸 편백 열매와 이파리를 망사 주머니에 넣어 여기저기 보물찾기처럼 박아두었죠. 집안에 들어서면 은은한 냄새가 코끝으로 늘 감돌았죠. 온 집안의 일상처럼 부드럽게 번지던 기분 좋은 향내는 아내가 떠난 뒤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네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명의지만 이 집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내였으니까요. 아내 숨소리와 손길에만 익숙한 집. 주인 앞에서만 꼬리치며 애교 떠는 애완동물도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나 또한 이 집 식구가 분명한데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내몰 리가 없죠. 아내가 사라지자 내 존재 가치도 사라져 버렸네요. 이 집은 주인 잃고 넣어놓은 충견이었으니까요. 식음을 전폐하는 개도 있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한사코 내 출입을 불편해했고 눈 마주치기를 거부했죠. 이제 집안 어디에도 아내 웃음소리는커녕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홀려 가슴놀이가 두방망이질 치던 순간부터 함께한 30년 세월 또한 사그라졌죠. 명치 끝을 때리며 아무리 도리질 쳐봤댔자 아내 떠난 집구석은 얼음장일 뿐이었으니까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뭐가 그리 서운했는지 아내는 살냄새마저 남기지 않았네요. 술에 취해 아무데나 고꾸라지면 악몽이 숨통을 조였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일이 두려워졌죠. 술기운을 빌리지 못한 날은 거의 뜬 눈으로 뒤척이다 해를 맞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뼈마디마다 사가 내릴 판이네요. 희끗한 어둑 새벽이 창가를 기웃거릴 때면 무섬증 같은 적막감이 엄습했죠. 눈 뜰 때마다 이젠 받아들여야지 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 벌써 49일째네요. 나는 섬뜩할 만큼 횡댕그렁한 거실에서 소파에 붙박인 듯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문득 베란다 쪽으로 눈길을 줍니다. 그새 중천을 가르고 거실까지 침범한 늦은 햇살이 꽤 귀찮게 앙알거리네요. 베란다에는 고풍스러운 작은 탁자와 의자 3개가 고즈넉한 자태로 햇빛을 반사하고 있네요. 탁자 위 쟁반과 엎어놓은 찻잔 3개에 쌓인 먼지가 금가루처럼 빛납니다. 먼지만 빼고 아내가 늘 좋아하던 그림이었죠. 거실과 베란다를 트면서 아내는 가족 카페를 차리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아담한 꽃밭까지 만들어 놓고 틈만 나면 매만지느라 바빴죠. 당신 이제 제발 일찍 좀 들어와요. 녹차든 약주든 저 카페에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자고요. 내게는 베란다 카페에서 아내랑 담소 나눈 기억이 정작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베란다 카페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했죠.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꽃밭은 주인을 잃더니 꼬락서니가 처참하네요. 시들고 썩어 제 빛깔 잃은 화초는 그렇다 치죠. 건드린 적도 없는데 화분마다 금이 가고 깨지고 엉망이네요. 아무리 아내 손길이 떠났어도 그렇지. 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운 것도 아닐 텐데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나는 양푼에 물을 받고 행주를 챙겨 베란다로 향했죠. 찻잔과 탁자나마 정성스레 닦기 시작했고요. 쏟아지는 햇볕이 못내 부담스럽네요. 12월이지만 베란다 가득 들어앉은 낯볕이 봄 햇살 못지않네요. 블라인드를 내리다가 문득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따라 둔치 곳곳에 운동하며 해바라기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네요. 햇살이 좋아서겠죠. 아내는 베란다에서 안양천과 둔치가 내려다 보이는 풍광을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5년 전, 이 아파트를 천신만고 끝에 장만해 이사 왔을 때 아내는 춤을 췄죠. 당신 고생했어요. 꿈만 같아요. 생전에 전세살이 못 벗어날 줄 알았거든요.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 갖은 빚 다 갚고 대출 없이 우리가 집을 샀어요. 고마워요. 우리 자영 아빠 예뻐 죽겠어. 아내가 내 엉덩이를 마구 두드렸죠. 나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당긴 채 심장 뛰는 소리를 주고받을 만큼 오랫동안 안아줬죠. 당신이 더 고생했지.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당신 뒷바라지 덕에 여기까지 왔어. 사실 나도 안 믿겨.
아무리 생각해도 다 당신 공이야.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당신이 강의하랴, 교재 집필하랴, 밤낮으로 고생한 덕분이죠. 저 이제 집 꾸미는데 신경 쓸 거예요. 베란다 카페에 꽃밭도 만들래요. 이것저것 살 게 너무 많아요. 생전 처음. 아내는 안 그래도 천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뜰 때마다 입이 정수리까지 걸려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베란다 카페에 꽃밭까지 꾸미고 화초 가꾸기에 여념 없었죠. 오랜 세월. 돈 못 버는 남편 탓에 아끼는 게 몸에 밴 아내가 이것저것 통 크게 사들이는 모습도 처음이었죠. 이제야 가장 노릇 제대로 한 듯 싶어 아내의 밝은 표정 볼 때마다 나 역시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나이 들수록 소녀 같은 구석이 있었죠. 베란다 바깥 경치에 흠뻑 빠져 블라인드를 거들 때마다 탄성을 질렀죠.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볼 게 뭐 있다고 만날 저리 좋을까? 하며 픽 웃었죠. 아내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대해 한이 많았기 때문이죠. 신혼 전셋집을 내가 친구 빚보증으로 날려먹고 반지 하나 옥탑방 월세로만 8년여. 싸구려 전세로 13년 가까운 세월을 전전했으니 어찌 한이 없을까요? 아내는 눈 뜰 때 가끔 볼을 꼬집었습니다. 집장만이 꿈이냐 생시냐 했겠죠. 집장만 이후 원래도 부지런한 아내는 더 바지런을 떨었죠.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온 집안이 반짝거리도록 문질러대고 베란다 꽃밭 가꾸느라 정신 없었죠. 그래도 내가 안 일어나면 둔치 나가 걷자고 성화를 부렸죠. 나를 깨우다가 지치면 혼자 나가 1시간씩 걷기 운동하고 들어왔죠.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이 화사했습니다. 만개한 꽃잎처럼 활짝 웃는 모습은 그냥 아이였죠. 당신도 참. 그놈의 술만 아니면 아침마다 그렇게 정신 못 차리진 않을 텐데. 둔치 나가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새벽부터 부부끼리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부러워 죽겠어.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언제나 한박 웃던 아내 모습이 창가에 어리네요. 서둘러 블라인드를 내리고 커튼을 쳤죠. 먼지 쌓인 채 놓인 무선 청소기가 눈에 띄네요. 버튼을 누르자 온 집안에 찌득찌득 질기게 달라붙은 적막감을 모터 돌아가는 소음이 몰아내기 시작했죠. 얼마만인지. 베란다는 물론 내친 김에 청소기를 구석구석 몰고 다녔죠. 정신없이 청소기를 돌리고 나니 온몸이 파김치처럼 절어버리네요. 허기가 위벽을 후볐지만 소파에 눕듯 그냥 퍼져버렸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아무 연락이 없네요. 단축번호 2번을 길게 눌렀죠. 화면에 사진과 함께 우리 딸 자영이 환하게 뜨네요. 단축번호 1번은 아직 아내 몫입니다. 아내와 함께 전화번호도 사라졌지만 1번을 다른 번호로 대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컬러링으로 당신입니다가 익숙하게 들려오네요. 모교 언저리 찻집 몽마르트에 아내를 처음 데리고 갔을 때 문 열자마자 흘러나오던 노래였죠.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였죠. 아내와 딸은 함께 음악 듣기를 좋아했죠. 둘은 베란다 카페에 마주 앉아 옛날 음악을 들으며 차 마시는 시간을 즐겼죠. 그런 아내가 딸한테 선물한 컬러링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딸은 컬러링을 바꾸지 않았네요. 엄마의 그림자 끄트머리라도 부여잡고 싶은 자식 속내야 오죽할까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기 전에 끊고 단축번호 2번을 또 눌렀죠. 컬러링이 잠시 이어지더니 곧바로 거절 메시지가 들려오네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시 2번을 누르려다 무심코 1번을 길게 누르고 말았죠. 화면에 선뜻하게 자영 엄마가 꽃잎처럼 펼쳐졌습니다. 순간 미간이 움찔했죠. 나도 모르게 귓가로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미세하게 손끝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눈언저리가 뜨거워졌습니다. 재빨리 천장을 응시했죠. 소용없네요. 이미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수의 울대를 베인 듯 신음이 새 나왔죠. 지순아. 한지순. 눈물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가 봅니다. 아픈 샘을 툭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휴화산이네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흐느끼고 나니 진이 빠져버렸죠. 석고상처럼 미동도 없이 한참 앉아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집어들었죠. 자영이 아니네요. 주문하신 제상 음식 시간 맞춰 갖다 드릴까요? 아니면 일찍 가도 될까요? 아무 때나 오세요.
좀 있으면 벌써 저녁 때인데. 통화를 끝내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허기가 등골을 팠고 맥이 풀렸죠. 그러고 보니 어제 추모공원에 다녀온 뒤 초저녁 술김에 고꾸라진 이유. 오늘 오후 3시가 다 되도록 밥 한 술 뜨지 않았습니다. 허기란 참 무서운 놈이네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위벽을 헤집으니까요. 눈물 콧물 범벅으로 울다 지쳐 널브러질 때도 어김없이 송곳처럼 백구레를 후벼 팝니다. 나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라면을 찾았죠. 언제 사다 놓은 듯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물은 벌써 끓고 있는데. 포기하고 중국집에 전화하려는데 개수대 밑 구석에 오독하니 고추선 라면 한 봉지가 눈에 띄네요. 순간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수프랑 면이랑 한꺼번에 냄비에 쏟아붓고 생각 없이 봉지를 들여다보니 유효기간이 3달이나 지났네요. 잠깐 입술이 실룩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휑하네요. 거의 텅 빈 냉장고는 묵은 때가 점령해 버렸죠. 김치 보시기를 꺼내 열어보니 더욱 가관이네요. 한참 미간을 찡그리다 곰팡이 쓴 대를 걷어내고 멀쩡한 듯 보이는 김치를 밥뚜껑에 담았죠. 식탁에 대충 차려놓고는 찌덕찌덕 후루룩거리며 단숨에 국물까지 들이켰죠. 말라붙은 찬밥 한 덩이 서너 숟갈 남은 국물에 말아 마지막 한 톨까지 흡입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솟네요. 허기가 가시자 대빨이나 꺼졌던 눈두덩이 살아나네요. 정신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니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방부터 거실까지 아무데나 던져진 옷가지며 양말들. 모처럼 청소기를 돌렸는데도 소파와 식탁부터 여기저기 먼지투성이에 때 범벅도 모자라 개수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서 냄새까지 진동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싶네요. 식탁에 쌓인 이런저런 전단과 생활 광고 책자를 뒤지기 시작했죠. 맞춤한 전화번호가 눈에 띄네요. 내일 냉장고며 욕실이며 베란다까지 집 전체 청소 가능하죠. 마냥 주인만 기다리다 지쳐 시들고 썩은 화분까지 처리하기로 청소업체에 일을 맡긴 뒤 소매를 걷었습니다. 만에 하나 자영이 올 수도 있는데 개수대가 너무 더러웠으니까요. 우당탕거리며 속도를 내는데도 설거지거리가 줄지 않네요. 등골로 흥건하게 땀이 흘러내렸죠. 그럭저럭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자 문자 알림 소리가 요란하네요. 뛰듯이 소파로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하나밖에 없는 딸 자영이 문자였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저 오늘 바빠요. 미안하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이 엄마 49제잖아. 제사상 시켜놨거든. 너도 왔으면 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네요. 망설이다 용기 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바로 거절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스마트폰을 소파 한 구석에 던져버렸죠. 괘씸했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딸 하나인데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아비랑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렇지 엄마 49제라는데. 암만 생각해도 딸을 잘못 키웠지 싶네요. 갑자기 다리가 풀리더니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쏟아지는 졸음에 짜증이 나네요. 그러나 돌덩이를 매단 듯 무너지는 눈꺼풀을 견뎌낼 재간이 없네요. 나이 먹을수록 식곤증을 이겨내기 쉽지 않으니까요. 고개가 뒤로 넘어간 채 소파에서 1시간이나 정신없이 깔아졌을까? 눈을 뜨고 보니 허망합니다. 졸음도 허기만큼이나 모진 놈이죠. 아내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졸았으니까요. 물론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그 순간에도 졸음이 쏟아질 줄은 몰랐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내의 손발을 주무르다 까무룩 잠이 들었고 꿈을 꿨죠. 어딘지 모를 먼발치의 처녀 때 모습으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한박 웃음을 지으며 서 있는데 달려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소리치고 싶어도 목청이 터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번쩍 눈을 떠보니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죠. 반사적으로 아내의 입가에 귀를 갖다 댔죠. 자영이랑 꼭 화해하세요. 걔를 외롭게 두지 마요.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한이 남았는지 눈을 뜬 채로 아내는 황망히 떠나버렸습니다. 30년 함께 버무린 세월까지 속절없이 쓰러졌죠. 마음의 준비는 이미 했는데도 폭풍 같은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요동치는 손 때문에 눈 감기기도 힘들었죠. 혹시라도 아내의 눈꺼풀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간신히 눈을 감기자 또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방울마다 노란빛이 돌았죠. 암이란 놈?
그토록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대장암 3기 선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요즘 의술이 좋으니 수술받고 항암 치료 잘하면 될 줄 믿었죠. 하지만 수술받고 1년 만에 재발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더니 마지막 1년 동안 뼈와 가죽만 남긴 채 안에 전신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정신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멀쩡했으니 그 고통이 오죽했을까요? 암이 그렇습니다. 혼을 놓기 직전까지 정신만은 또렷하죠.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죠. 불쌍한 사람.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매 끝으로 눈두덩을 찍어낸 뒤 스마트폰을 들었죠. 저 오늘 아침에 몽원 씨랑 추모공원에 다녀왔어요. 나도 어제 다녀왔다. 그래도 오늘이 49제니 집에 오렴. 딸 자영은? 안 그래도 가슴이 저미는데 오늘 저녁까지 뒤집고 싶지 않아요. 자영이 눈앞에 있었다면 험한 소리가 튀어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부르르 떨렸죠. 목련보다 더 사근사근했던 딸이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 정말 별거 없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 특별히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초라하지 않을 만큼은 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결혼 20여 년 만에 집 장만할 때까지 험난한 삶을 살기는 했죠. 인문학이 홀대받는 사회인 줄 빤히 알면서도 영문학을 전공했죠. 박사 학위까지 따느라 30이 넘도록 돈을 벌기는커녕 식구들 입시닥거리도 못했습니다. 이후 지방대 시간 강사로 전전하며 나이 40 넘길 때까지 제대로 돈을 벌지 못했죠. 덕분에 아내가 번역일과 과외 선생으로 여린품을 팔아 생계에 보태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으로서 나는 빵점짜리였습니다. 모교의 정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 못해 아내를 험지로 내몬 셈이니까요. 그런 나를 아내는 늘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42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온 모교의 교수 자리는 결국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학장이 요구한 1억 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대학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행색계나 한다는 대학에서조차 교수 자리에 뒷돈이 오간다는 사실에 서글펐습니다. 모교의 교수라는 알량한 꿈과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자존심을 그 길로 내다버렸죠. 시간 강사 일마저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아내가 여기저기 학원 면접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거절할 명분을 잃은 나는 곧바로 사교육계에 투신했습니다. 1년도 안 돼 진작 이 길로 오지 않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일찍부터 몇몇 선배들로부터 권유를 받았지만 교만했던 내 거절은 한결같았죠. 사교육으로 밥벌이 한다고? 교육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 갈 길은 아니라고 단정했었죠. 아예 그 길로 뛰어든 선배나 동기들을 경멸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제 식솔 숟가락에 밥풀이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대단한 교육자인 양 행세한 세월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깎아내리고 경멸했던 학원가에서 나는 아내와 딸을 건사할 만큼 돈을 벌기 시작했죠.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 대책 없던 이런저런 빚을 다 갚았죠. 48배는 안양시 평촌 학원가가 가까운 안양천 둔치 언저리에 32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학원가에 뛰어든 뒤 무섭게 이를 악물고 버텨낸 덕분이었죠.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막상 학원가에 뛰어들고 보니 42 나이가 걸림돌이었죠. 웬만한 강사나 실장들이 거의 30대였으니까요. 젊은 시절부터 뼈가 굵은 베테랑 강사들도 대개 40대 안쪽이었습니다. 학원밥 먹겠다고 나선 40 넘은 초보 강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어딜 가나 눈길이 따가웠죠. 그럴 때마다 어금니를 깨물었죠. 실향민을 비하하는 38따라지 자식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남들보다 몇 배 더 치열했던 어릴 때 오기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함경남도가 고향인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란 나는 어릴 때 동네에서 외아들을 좀처럼 보지 못했죠.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거의 모든 집에 애들이 넘쳐났으니까요. 내가 나고 자란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 없는 나는 놀 상대가 없으니 동네 친구나 형들한테 잘 보여야 했죠. 그래야 구슬치기며 딱지치기며 사방치기며 말뚝박기에 끼워주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내게 외로움은 언제나 마찬가지 지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나 형들은 골목에서 함께 놀다 수틀리면 금세 안색 바꿔 나를 38따라지 새끼라고 욕해댔습니다. 심한 경우 어떤 형은
넌 엄마 아빠 고을로 가면 고아 새끼야. 그런 말로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형제끼리 친척끼리 짬짬이로 나를 골릴 때마다 외돌 수밖에 없었고 목뒤가 욱신거렸죠.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부터 나는 골목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죠. 공부도 못하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한테 일일이 비위를 팔며 무리에 꼭 끼어야 하나? 그때부터 집안에 틀어박혀 이 악물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골목에서 나와 놀자고 아무리 내 이름을 불러대도 엉덩이를 들썩거리지 않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문과 1등은 거의 내 몫이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무서운 각오로 학원가에 덤벼들다 보니 경력이 쌓이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가장 노릇하겠거니 싶은 순간부터 내 삶에 다시 균열이 지기 시작했죠.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을 발갛게 달구던 노을이 어느새 검붉은 그림자만 남긴 채 숨을 거두네요. 겨울 땅거미는 잽쌉니다. 추위 탓인지 내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검은 장막을 펼치네요. 나는 배달된 제사상을 진설하다 말고 일어나 온 집안에 불을 밝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향촉에 불을 붙였죠. 상을 다 차리고 절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리네요. 혹시 싶어 한달음에 인터폰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자영이 아니네요. 맥 풀린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죠. 처제가 웬일이야? 형부 혼자 궁상 떨고 있을까봐 왔지. 그렇다고 연락도 없이? 처제 지혜는 대꾸 없이 쪼르르 거실로 향하더니 코트를 벗습니다. 제사상을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주걱거리네요. 이럴 줄 알았어. 혼자서 이게 궁상이지 뭐야? 음식은 어떻게 장만했어? 49제라고 시킨 거야? 언니가 신실한 성도였는데. 이게 다 뭐야? 많이도 시켰네. 나는 대답 없이 제사상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처제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그새 많이 상했네. 하고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가는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죠. 장인 장모 살아계실 때만 해도 나는 교회 나가는 척했죠. 아니 가끔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장 처남마저 이혼 뒤 암으로 일찌감치 세상을 등진 후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었죠.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처음부터 교회와 나랑은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내 부모는 생전에 유교 가풍을 중시하며 불심도 깊었던 전형적인 옛날 사람이었죠. 그나저나 양쪽 집안 부모마저 다 돌아가시고 처제까지 자식 없이 이혼했으니 나나 처제나 살붙이라고는 자영이만 남은 셈이네요. 엄마 따라간 처남 자식들과는 연락 끊긴 지 이미 오래니까요. 세상이 원래 그렇지만 나는 처제와 오랜 친구처럼 너나들이하며 농트는 관계죠.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데다가 예민하기까지 한 아내와 달린 처제는 웬만한 산에 찜쪄먹을 만큼 활달했죠. 이혼 뒤 혼자서도 꿋꿋하게 S보험사 상무까지 꿰찬 업계가 알아주는 여장부였죠. 그러고 보니 여태 아내보다 처제와 밖에서 술자리와 속 깊은 대화를 더 한 듯 싶네요. 나는 처제의 기도가 길어지자 제사상에 올린 아내의 초상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살포시 머금은 미소가 철쭉꽃잎보다 붉네요. 아내는 처제를 늘 걱정했었죠. 내일 모레 50인데 저러고 늙을 참인지 당신이 어떻게 사람 좀 알아봐요. 아내는 동생 걱정에 근심과 한숨을 달고 살았죠. 그러나 처제는 항상 씩씩했습니다. 언니한테 지청구 꾸러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죠. 언니든지 형부든지 앞으로 내 앞에서 재혼 어쩌고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이제부터 난 독신주의자니까. 당차고 소신 확실한 여자. 그가 한지혜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처제는 초상화의 시선을 붙박은 나를 한참 동안 말끄러미 올려다보네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형부, 요새도 만날 술 아니면 잠 못 자? 말없이 힐끗 처제를 한 번 본 뒤 나는 가부좌를 풀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상을 향해 절을 올렸죠. 그런 나를 말없이 바라보던 처제는 다리가 불편한지 주무르며 일어나 소파로가 앉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한참 동안 초상화를 응시하던 나는 일어나 음식들을 식탁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안주 거하겠다. 음복 핑계 삼아 한잔하시려고? 처제는 남을 게 빤한 음식들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죠. 세상에나. 이게 냉장고야 뭐야? 밥은 해 잡숴요? 냉장고 청소도 해야겠네. 안 그래도 청소업체에서 내일 오기로 했어. 처제가 약주를 큰 잔에 가득 따르네요. 마십시다.
까짓 거 운전이야 대리 부르면 되지. 역시 처제는 호기롭습니다. 살짝 약주 맛을 보더니 잔을 내려놓고 녹두전 접시를 내 쪽으로 밉니다. 나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전을 입에 넣고 우물거렸죠. 녹두전 맛이 영 아니네요. 그래도 고무 씹는 맛인 산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처제와 나는 녹두전을 안주 삼아 잇따라 술을 들이켰죠. 독한 술이 아닌데도 뒷맛이 알싸하네요. 언니가 녹두전 참 좋아했는데. 무심코 한마디 던져놓고는 처제가 쭈뼛거리네요. 나는 괜찮다는 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술잔을 들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처제 말대로 아내는 녹두전을 참 좋아했죠. 연애 때 우리는 학교 근처 쌍둥이네 부침개집 녹두전에 꽂혀 풀 빵구리에 쥐 드나들듯 들락거렸죠. 녹두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아내는 유난스레 녹두전을 좋아했죠. 아내는 술을 전혀 안 마셨습니다. 아니 못 마셨죠. 하지만 내가 집에서 쉬는 날이면 가끔 약주를 내놓았죠. 내가 잔을 들 때마다 주먹을 내놓으며 꼭 건배를 청했습니다. 자 힘내세요. 하며 주먹을 술잔에 살짝 부딪힐 때마다 수줍음 타는 아이처럼 발그레 웃었죠. 문득 그 모습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잔을 허공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아내가 주먹을 내민 것처럼. 내 모습을 지켜보던 처제가 시선을 마루에 떨구더니 애써 눈물을 참는 듯 보이네요. 아내랑 셋이 술자리 할 때 늘 봤던 모습을 떠올렸겠죠. 나는 아차 싶었지만 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베란다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서로 우는 모습은 그만 보이기로 약속한 터였죠. 가슴이 미어져 흐르는 눈물은 혼자서만 감내해야 하는 깊은 상처고 엇보니까요. 처제가 자영이 얘기를 먼저 꺼내네요. 오늘 자영이랑 추모공원에 다녀왔어요. 처제는 여러 순배 술이 돌자 취기가 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하네요. 나는 표정 없이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새로 따랐죠. 그 녀석도 같이? 처제가 피식 웃습니다. 아까 낮에 자영이 문자 받았어. 처제 눈꼬리가 쪽 찢어지네요. 형부는 아직도 걔들이 이해가 안 돼? 처제는 이해가 돼? 자영이나 걔나 제정신으로 보여? 몽원인가 뭔가 하는 놈. 남의 딸 꼬여 멀쩡히 잘 다니던 대학 때려치우게 해놓고 뭐? 동거? 형부. 말은 바로 합시다. 대학교 그만둔 게 몽원이 때문은 아니잖아. 몽원이 만나기 전에 자영이 스스로 선택한 거지. 나는 남은 술을 단숨에 입안으로 털어붓고 다시 한 잔 가득 따랐습니다. 알큰한 기운이 퍼지면서 위벽이 후끈 달아오르네요. 자영이만 떠올리면 나는 눈자위가 틀어졌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아비 말이라면 그냥저냥 다소곳이 고분거리기만 했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법대를 때려치우고 연극을 하겠다고 나선 자영. 그것도 모자라 연극판에서 만난 근본이 뭔지도 모르는 놈과 동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치가 떨렸죠. 남 얘기라면 혀 몇 번 차고 그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나는 울며 불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통사정했었죠. 연주를 동원해 유명 로펌의 사무직으로 취직 자리까지 알아봐줬지만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비록 대학 중퇴야 돌이킬 수 없어도 로펌에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뀔 줄 믿었죠. 그러나 한번 돌아선 딸한테 내 하소연 따위는 이미 무딘 바늘이었죠. 쇠심줄보다 질긴 똥꼬집은 아비를 닮은 거겠죠. 돌이킬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딸한테 손찌검한 날.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 바람으로 말렸지만 결국 딸과 의절을 선포하고 말았죠. 아내가 대장암 선고받기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자영이 뛰쳐나가며 던진 말이 아직도 내 가슴 깊은 구석엔 날성검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래요. 없는 자식 치세요. 저도 이제부터 아버진 없는 거니까. 내가 거푸 술잔을 들자 처제가 말리네요. 이미 취했어. 그만 마셔요. 나는 처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잔든 손이 부르르 떨렸죠. 자영이 아까 추모공원에서 펑펑 울더라고. 그런 녀석이 엄마 49제에 아비 보러 못 오겠다고? 뭐? 아픈 속도 뒤집고 싶지 않아 못 온다고? 자영이 그래? 문자로 달랑 그러더군. 형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자영이랑 풀어야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형부나 나나 피부치라고는 걔밖에 없어.
양쪽 집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부야 실향민 집안이니까 아무도 없다지만 나 역시 오빠 언니 다 떠나고 친척이 다 무슨 소용이며 결국 제 살부치밖에 더 있어. 형부한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나한테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야. 이 아비를 안 보겠다는데? 안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얘긴데 장례식 때 몽원이 와서 인사하는데도 형부가 눈길 한 번 안 줬잖아. 그때 자영이 속이 어땠을지는 생각 안 해요. 형부가 소 닭 보듯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도 몽원이 참 대견했어요. 굳은 일 도맡아 묵묵히 조문객 접대하는데도 형부 어떻겠어요? 찬바람은 저리 가라 할 만큼 쌩하기만 했어요. 자영이 속이 어땠을까? 그러게 누가 감히 거길 오래? 형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몽원이 사위예요. 누구 맘대로 사위? 그러지 말고 인제 그만 고집 꺾어요. 나는 이런 대화가 정말 싫습니다. 결국에 모든 잘못은 다 내게 있다는 거니까요. 잘못이 있다면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쟤밖에 없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내가 암 선고받던 해부터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딸도 그렇지 아내도 그렇지. 나 역시 10년 가까이 충성 바친 학원에서 떨려났지. 내가 다닌 곳은 자타공인,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었죠. 이사 대우 승진이 코앞이라고 생각했는데 학원 내 연출 맞이이자 대학 선배였던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우리 라인은 줄줄이 철퇴를 맞았죠. 대기업이나 대형 학원이나 조직 생리가 원래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억울합니다. 맹세코 나는 선배 비리와는 관련이 없었죠. 내가 떳떳하다는 사실을 학원 내 누구라도 믿고 있었죠. 그러나 무슨 소용? 하기야 함께 밀려난 우리 라인 강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가는 우리 라인을 시기하고 기회만 노린 앙숙 아닌 앙숙이었던 학원 내 다른 라인들이 하이에나처럼 우리 라인을 남김없이 물어뜯어 버렸죠. 어르신들 장례식 때는 조화와 발길이 줄을 이었고 학원 쪽 조문객이 넘쳐났었죠. 하지만 아내 장례식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인간들. 아내가 떠나고 가슴 한 귀퉁이에 말로 못할 헛헛함이 켜켜로 쌓일 때마다 여기저기 전화하면 그렇게 오랜 세월 친했던 동료 강사였는데도 하나같이 나와 통화하기를 부담스러워했죠. 말본새야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치챌 수 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옛 동료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돼버렸다는 사실을. 세월이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처제는 술잔을 든 채 상념에 빠진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내 말 듣기는 한 거요? 들었어. 고집 꺾으란 말. 그런데 내가 왜 무슨 고집을 꺾어야 해? 몰라서 물어요? 그럼 이대로 자영이랑 영원히 등지고 살 거야? 내가 아니라 걔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형부가 자영일 절대로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처제는 이해돼? 자영이 처제 친자식이라도? 처제의 눈빛이 언뜻 흔들렸습니다. 자영인 나한테도 친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자식 없는 내게 자영인 친딸이에요. 처제가 술잔을 들어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나는 머쓱했죠. 미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아무튼. 괜찮아요. 형부가 내 걱정하는 만큼 나도 형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털고 일어나 학원 일이든 다른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자영이랑 화해했으면 싶어서 그래. 이런저런 얘기가 버퍼링처럼 반복되며 길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술자리가 끝났죠. 비틀거리는 처제를 부축하며 자영이 방에서 자고 가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손사래만 쳐댔죠. 언니 없이 홀압이 된 형부 집에서 처제가 자고 가면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남들이 그걸 어찌 알고? 그래도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막무가내였습니다. 걱정된 나는 여성 대리기사를 웃돈 주고 불렀죠. 처제를 보내고 나니 그제야 한꺼번에 술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대충 씻고 자리에 누우니 허파 한 구석에 난 구멍이 저렸죠. 이제는 평생 틀어지고 가야 할지도 모를 적막감. 소름 끼치는 느낌. 12월 밤바람이 세차게 베란다 창을 흔드네요. 창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적막감이 무섬증으로 전이 됐습니다. 6살 때 나는 처음으로 부모와 각방을 썼죠. 어릴 때부터 내 방이 따로 있었지만 나는 부모 사이에서 잠을 잤죠. 실향민으로서 고생 끝에 늦깎이 결혼 후 달랑 아들 하나만 둔 어른들은 외둥이를 늘 빨다시피 했죠. 그러다 처음 혼자 잠들게 된 날. 나는 바람 소리에 잠이 깨 무섬증에 떨다가
다시 어른들 이불 속으로 기어들고 말았죠. 온전히 혼자 자게 되기까지 한 달여가 걸렸습니다. 그때 이후 잠자리에서 공포나 마찬가지 무섬증을 다시 부여안게 된 건 아내가 떠난 뒤부터입니다. 나는 밤새도록 아내 베개를 그러하는 채 이불자락을 사타구니에 끼고 뒤척였죠. 아무리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아내 얼굴이 천장에 떠다녔으니까요. 눈을 질끈 감아봤댔자 아내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은커녕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베갯잇을 적셨죠. 아내는 참 꼼꼼하고 차분하며 솜씨가 특별한 여자였습니다. 손매가 오롯이 야무졌죠. 청소는 물론 정리정돈도 어찌나 깔끔하게 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처제는 대놓고 언니는 지독한 완벽주의자 더하기 결벽증 환자라고 몰아붙였죠.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져서 그런지 별로 못 느꼈습니다. 결혼 초에는 물론 그런 아내 성격 탓에 상당히 힘들었지만 적응되고 난 뒤 어느 순간부터는 잊고 살았죠. 여보? 내가 좋아하는 그 줄무늬 와이셔츠 어디 있어? 말 떨어지기가 무서웠죠. 아내가 외출했을 때 뭔가 필요해 장롱이나 장식장이나 서랍장을 열어보면 익히 알고 있음에도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그런 아내 덕분에 나는 옷매무시만큼은 코디네이터를 따로 둔 연예인 못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교수인 시간 강사로 전국을 떠돌 때도, 학원 강사로 자리를 잡을 때도 늘 옷 잘 입는 멋쟁이 선생으로 통할 수 있었고요. 물론 힘들게 하는 구석은 있었습니다. 출근 때마다 와이셔츠며 양복이며 침대 위에 여러 벌 꺼내놓고는 넥타이 색깔에 맞춰 이것저것 갈아입게 했죠. 아내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거의 곤욕이었죠. 그러나 그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일상이 됐고 아무렇지도 않았죠. 뭐니 해도 아내의 최고 덕목은 음식 솜씨였습니다. 장모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았죠. 모든 음식을 맛깔스럽게 했죠. 그래도 굳이 최고를 꼽자면 나박김치와 낙지볶음, 녹두전 순서였죠. 나박김치와 낙지볶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녹두전은 아내가 평생 달고 살았던 음식이죠. 한식집이나 고깃집에서 을에 내놓는 나박김치에 나는 손을 못 댔습니다. 무슨 맛집이네 어쩌고? 떠먹을 수가 없었죠. 아내의 나박김치는 차원이 달랐죠. 다른 반찬 없어도 투정이 필요 없었죠. 입맛 없을 때 찬밥 말면 냉국밥. 라면이나 밀국수나 메밀국수 삶아 얼음과 함께 말면 냉라면, 냉국수, 냉메밀국수. 뜨거운 북엇국이 안 내킬 때면 해장국으로도 으뜸이었죠. 간에 열이 많아 온몸이 사철 불덩이인 나한테 삼복더위에 특히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얼음물 타서 들이켜면 오장육부가 깡그리 오그라들었으니까요. 시원하면서도 알근한 뒷맛과 여운이 길게 남았죠. 미숫가루 냉찬이 뭐니 다른 집들이 여름에 즐겨 찾는 더위 사냥 마실 거리가 내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비법이 대체 뭐야? 정성? 당신이 하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신나잖아요. 당신은 참 뭐든지 복스럽게 먹어요. 그래서 온 정성 다 들이니까 맛있지. 아니 비법. 대체 뭐가 들어가는데?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지롱 홍홍홍. 두 번째는 낙지볶음이었습니다. 낙지 전문점은 널려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아내가 해준 낙지볶음보다 맛있는 걸 먹어본 기억이 없죠. 산낙지든 냉동 낙지든 아내는 씻을 때부터 남달랐죠. 아내는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먼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았죠. 흐르는 물에 1차로 이물질을 걸러낸 낙지를 볶은 밀가루와 굵은 소금으로 사정없이 치댔죠. 산낙지는 30번 정도, 냉동 낙지는 100번 이상 치대고 또 치댔죠. 산낙지야 원래 빨판이 살아있지만 그렇게 치대면 신기하리만치 냉동 낙지도 으끄러진 빨판이 살아났죠. 치댄 낙지를 훑어 물기를 최대한 빼낸 다음 먹기 좋게 썰어 이번에는 청주에 잠깐 담갔다 뺐죠. 장모님한테 배운 솜씨인지 아니면 요리책에서 배운 건지 아무튼 아내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뚝딱뚝딱 정성을 들이면서도 금방 만들었죠. 들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양파를 먼저 볶아 물기를 빼낸 뒤 따로 담아두었죠. 다음으로 채 썬 당근과 점인 마늘을 올리브 기름으로 볶았죠. 그리고 아내만의 비법 양념을 넣고 낙지와 간 마늘, 간 생강과 대파 순서로 투하했죠. 낙지가 살짝 보랏빛을 띠면 불을 끄고 미리 볶아둔 양파를 섞어 허공에서 흔들어댔죠. 맛? 기가 막혔죠. 소주를 부르는 낙지볶음. 낙지 한 점 입에 넣으면 저절로 엄지손가락이 하늘로 솟았죠. 세 번째가 녹두전.
녹두전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쌍둥이네 부침개집에서 비법을 배운 뒤로 일주일이 멀다 하고 들락거렸죠. 여기저기 다른 전집을 찾아 비교하고 자기만의 조리법을 완성했고요. 두말 필요 없이 아내가 지진 녹두전이 최고였습니다. 녹두전 전용으로 소뚜껑 비슷한 큰 프라이팬을 따로 사놓았죠. 12시간 이상 불린 녹두에 찹쌀가루와 소금을 약간 넣고 갈았죠. 불릴 때 물 대신 물을 갈아낸 즙을 녹두가 잠길 만큼 부었죠. 그게 비법이었나? 또 비법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반죽에 남들 안 넣는 걸 더 넣기는 했죠. 매운 청양고추를 갈아 무명천에 싸서 즙을 낸 뒤 반죽에 섞었죠. 반죽이 아무리 걸어도 따로 물을 넣지 않았죠. 아내는 옆에서 기웃거리는 나를 보며 웃으며 설명했죠. 녹두전은 기름 많이 먹는 음식이라 금방 느끼해져요. 그래서 안 매운 듯 약간 매콤해야 제격이에요.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고명을 준비했죠. 실고추와 실파 썰어 두고 돼지 목살을 삶았죠. 보쌈 수육 만들 때처럼 된장부터 갖은 재료 넣고 푹 삶은 목살을 실고추 썰듯 결대로 잘게 썰었죠. 준비가 다 되면 프라이팬을 충분히 예열한 다음 돼지 비계를 녹여가며 둘렀죠. 그리고 반죽을 한 국자 푹 떠서 올리면 치지지 하며 군침 도는 소리가 상쾌했죠. 녹두전 맛? 세상 둘도 없는 맛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부르는 천상의 맛. 하늘나라에서도 지금 녹두전을 부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내 녹두전 맛보려고 길게 늘어선 줄이 상상되니까요. 아내 음식 솜씨는 미슐랭으로부터 별 3개를 받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죠. 완벽주의에 가까운 성격은 만드는 음식마다 그대로 녹아들었죠. 철저한 성격. 맞추기가 때로 힘들었어도 사실 세월 따라 녹아들고 보니 오히려 더 편하면 편했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아내는 학문 외에는 모르쇠인 데다가 성격마저 설렁설렁한 내게 딱 맞춤인 사람이었죠. 출근할 때면 내 양말 색깔까지 신경 썼죠. 퇴근하면 내 옷 바닥 건디 노송나무 기름을 섞은 물뿌리개로 냄새 뺀다고 수선을 피웠죠. 구두 속까지 꼼꼼히 뿌린 뒤 약칠을 잊지 않았고요. 전날 구두 약칠해 놔야 다음날 광이 잘 난다며 구두를 출근 전까지 이틀에 걸쳐 한사코 손수 닦았죠. 여보, 그렇게 안 해도 돼. 당신이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요. 당신이 학원에서 냄새나는 늑다리 강사 취급받는 건 안 싫어요. 그래도 당신이 너무 애쓰는 거 짠해. 자영 아빠?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속담 몰라요? 입성이 그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당신 기억 안 나요? 세뱃돈 새 돈으로 바꾸려고 은행 갔다가 당한 일? 그랬죠. 언젠가 세수도 안 하고 집에서 입던 채로 은행에 갔더니 새 돈 다 떨어졌다며 직원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혹시 싶어 재차 요청하면서 새 돈 언제 들어오느냐고 물어봐도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볼 뿐 대꾸가 영퉁명스러웠죠. 열받을 정도였죠. 집에 돌아와 씻고 아내가 챙겨주는 대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다른 은행에 갔더니 창구 직원은 상냥했지만 새 돈 떨어진 건 마찬가지였죠. 몇 번 더 부탁하다가 돌아서려는데 안쪽에 앉아있던 부지점장이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못 봤어도 그가 나를 주목한 모양이었죠. 누가 들을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네? 한 50만 원 정도? 따라오십시오. 직원들 몫이 좀 남은 게 있거든요. 먼저 은행 직원들 태도와 달리 부지점장은 아주 공손했죠. 아내 말대로 입은 거지는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딱 맞았죠. 저절로 실소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냉장고에 맹물 1리터에 기름 10방울이라고 쓴 메모가 붙어있는 편백 기름병이 그득했죠. 아내는 메모광이었죠. 냉장실이며 냉동실이며 장롱이며 장식장이며 서랍장이며 무엇이든 보관하는 물건마다 메모지를 붙였죠. 구매 날짜며 사용법이며 놓치거나 모자란 데가 없었죠. 아내는 시중에서 파는 탈취제를 혐오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그래서 때 탄 옷이 아닌데도 냄새만 조금 나면 빨래를 했죠. 형편이 좋아지자 어디서 편백기름을 구해오기 시작했죠. 몇 번 써보더니 편백기름을 맹신하는 듯 했습니다. 자린고비가 무릎 꿇을 만큼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이 비싸다면서 편백기름은 안 떨구네. 아낄 게 따로 있죠. 이건 못 아껴요. 냄새 빼는데 최고. 은은한 향기 최고. 피톤치드 나오니까 건강에 최고. 이런 게 없거든요.
특히 향기는 당신 학생들이 담배 냄새 맡을까봐 사준 샤넬 넘버 5랑 비교도 안 돼요. 자연 그대로 향이잖아요. 우리 장흥 노송나무 숲에 갔을 때 얼마나 코가 호강했어요. 당신도 좋아하면서. 한 달 치라야 당신 술값 반의 반도 안 되는데? 치. 아내는 편백 기름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지 어디서 편백 열매와 이파리를 구해왔죠. 베란다에 널어 햇볕에 말렸죠. 떼걱거리는 소리가 날 만큼 꾸드러지면 빻아서 망사 주머니에 담았죠. 장롱이며 책장이며 개수대며 갖은 수납장마다 넣어두었죠. 나는 가끔 냉장고를 열다가 편백 기름병 뚜껑을 열고 코를 대보았죠. 알짝지근한 취기처럼 다가오는 향. 눈을 감으면 노송나무 숲에 있는 것처럼 온몸 땀구멍까지 스며드는 시원하면서도 은근한 향. 그 특유의 향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내 한지순의 살냄새였습니다. 아내는 빨래를 헹굴 때 섬유 유연제 대신 편백 기름을 썼죠. 특히 속옷에 편백 기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속옷만큼은 건조대에 널자마자 물뿌리개로 편백 기름을 다시 살짝 뿌렸죠. 아내를 안을 때마다 노송나무 숲속 요정을 만난 듯 번지던 냄새의 실체가 바로 편백 향기였죠. 젊었을 때 아내에게서는 기분 좋은 베넷 냄새가 났죠. 갓 짠 우유 냄새처럼 달금했죠. 편백 기름을 쓰면서부터 아내는 거기에 더해 노송나무 숲 그 자체였습니다. 또르르. 나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베갯잇은 이미 축축했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결혼 후 나는 아내 데리고 여행 가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겨우 빚 갚은 다음 집 장만하고 숨 돌린 뒤 여행이랍시고 처음 간 게 1박 2일 장흥 나들이었죠. 장흥 거쳐 강진 다산 초당에 갔을 때 아내 모습이 뚜렷뚜렷 떠오르네요. 초당 아래에는 드문드문한 노송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다른 나무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었죠. 노송나무들이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뿜어지는 향기가 질퍼덕한 길바닥을 훑고 다시 올라왔죠. 향기가 짖다 못해 호박했습니다. 오솔길을 내려오면서 아내는 아이처럼 깡충깡충 뛰었죠. 자영 엄마. 미끄러운데 조심해. 그러다 넘어지면 어쩌려고? 알았어요. 좋아서 그래요. 다산 선생님은 이런 데 사셨으니 편백 냄새를 온몸으로 맡으셨겠네요. 아니 그냥 마셨을 거야. 홍홍홍.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유배 생활이 뭐가 그리 좋아? 어쩔 수 없이 사신 거지. 아무리 유배라도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신선이 사는 동네가 따로 없겠네요. 편백 향이 땅까지 스미는 게 너무 좋아요. 아내가 예민하고 섬세한 것도 모자라 유달리 냄새에 민감한 덕분에 신혼생활은 사실 내가 아내 맞춤으로 재탄생되기 전까지는 몹시 힘들었죠. 양말은 현관에서 벗어 구두 위에 올려놔야 했죠. 현관 전신 거울에 앙증맞게 붙어있는 3단 옷걸이에 양복 저고리며 바지며 죄다 벗어 걸어야 했죠. 그런 다음 곧바로 팬티 바람에 뒤꿈치로만 뒤뚱뒤뚱 걸어 욕실로 직행해야 했죠. 정성 들여 깨끗하게 손발 씻고 나오지 않으면 아내는 금세 뾰로통한 외가리가 됐으니까요.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샤워하지 않으면 안방 출입 금지였습니다. 거나하게 취해 들어와도 봐주지 않았죠. 대치한 날은 처음부터 나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실 소파에 엎어져야 했죠. 아내가 술 냄새에 학을 뗐으니까요. 이빨만 닫고 대충 쓰러질 낌새가 보이면 등짝에 아내의 매운 손바닥이 짝짝짝 무섭게 들러붙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청결과 관련된 것은 씨알 만큼도 양보가 없었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하면 이 차를 집에서 하자며 잘도 끌고 갑니다. 나도 후배나 동료 강사 집에 끌려간 적이 있죠. 대개 아내 표정들이 뱀 씹은 꼴이었지만 어떤 이는 진심으로 반기고 대접해 주기도 했죠. 부러워서가 아니라 나는 결혼 이후 누구라도 집에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손님이 남의 집 현관에서 그냥 실내 슬리퍼도 아니고 구두처럼 발목까지 감싸는 실내화를 보고 안 놀랄까요? 가족용 실내 슬리퍼 따로, 손님용으로 앞뒤 꽉 막힌 멍텅구리 실내화가 따로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대체 누가 현관에서 겉옷 벗어 3단 옷걸이에 걸어놓고 욕실로 가 손부터 닦는 걸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우리 집에는 처가 식구들 말고는 거의 출입 금지였습니다. 분리수거도 완벽했죠. 뭐 하나 허투루 버릴 수가 없었죠.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5개나 두고 쓰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통에 잘못 넣었다가는 난리가 났죠.
얼마나 아프게 꼬집는지 팔뚝에 멍 가실 날이 없었죠. 딸 자영은 말귀 알아들을 때부터 제대로 훈육됐는지 엄마 말에 절대 토 달지 않았죠. 그러나 그런 엄마 밑에서 몸에 뱄을 텐데도 자영은 엄마랑 딴판이었죠. 다행히 엄마처럼 예민하지도 냄새에 민감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나를 닮았는지 대충대충 덜 조여진 구석이 있었죠. 나는 아내랑 말싸움하기 싫어 그래 하고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세월이 어우렁더우렁 포개지면서 저절로 길들었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막상 길들고 나니 세상 편했죠. 청결에 지나치리만치 집착하는 문제 말고 아내는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알뜰하고 꼼꼼하며 깔끔한 것도 모자라 옹골 찾던 아내. 그가 내 삶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그에게 길들어 있었는지, 한지순 없이 단 하루도 내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련퉁인 나는 아내가 병상에 누운 뒤에야 깨우쳤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랬는지 오밀조밀한 천성 탓이었는지 아무튼 나는 그의 손속에 길든 화투짝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아무것도 제대로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설잡돌이에만 능한 인간이 나였으니까요. 밤새워 뒤척이다 보니 먼동이 훤하네요. 베개 속까지 눈물이 젖어들어 흥건했고 짠 냄새가 풍기네요.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네요. 돌덩이를 얹은 듯 대감기는 눈을 간신히 뜨고 시계를 보니 벌써 8시네요. 나는 어기적거리며 잠자리에서 벗어났죠. 청소업체 사람들이네요. 안방부터 해주세요. 나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연신 들이켰습니다. 속이 쓰렸죠. 다시 냉장고를 열고 숙취 음료를 찾았죠. 지난번 사다 놓은 숙취 음료 세트가 꽤 남아 있었죠. 쏟아붓다시피 연거푸 2병이나 마셨죠. 욕실에서 고양이 세수로 눈곱만 뗀 뒤 식탁 의자에 앉아 안방 쪽을 주시하며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방 청소가 끝난 모양이네요. 사장님, 안방에 들어가 계세요. 문 꼭 닫으시고요. 창문 죄다 열어야 하거든요. 청소 도구들을 피해 논바닥을 걷듯 비틀비틀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마 의자를 젖히고 깊숙이 몸을 묻었죠. 문 밖에서 아줌마들까지 셋이나 부산을 떠니 요란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저절로 눈이 감기네요. 새벽 내 설친 잠이 달짝지근하게 쏟아졌습니다. 꼬드러질 만큼 깊이 잠들었을까? 사장님, 다 끝났어요. 나와서 확인해 주세요. 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오후 2시를 넘긴 시각이었죠. 사방 둘러보니 집 전체가 한꺼풀 벗겨낸 듯 반짝거리네요. 업체 직원들을 보내고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골이라 전화기 너머에서 삼선 짬뽕밥 하나 맞죠? 합니다. 짬뽕 국물로 해장한 뒤 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읽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던져둔 이런저런 우편물과 시사 주간지를 살피는데 어질러진 책장이 눈에 거슬리네요. 대충 정리하고 나오다가 책상 잠금 서랍에 다시 시선이 붙들렸습니다. 안 열어본 지 1년도 더 된 듯 싶네요. 뭐가 들어있을지 빤히 아는데도 뜬금없이 확인해보고 싶어졌죠.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 살폈죠. 서랍 열쇠만 없네요. 당신 참 이상해요. 무슨 금고도 아니고 굳이 그 서랍 잠글 필요 뭐 있어요? 무슨 소리? 우리 집 등기권리증, 통장들, 여권들 왜 안 중요해? 당신 이 아파트 등기권리증 손에 들고 펑펑 울던 생각 안 나? 당연히 소중하지 나한테. 혹시 도둑 들면 그 서랍부터 한 번에 뜯어낼 텐데요. 당신 그럴 때 보면 꼭 헛똑똑이 같아요. 아내에게 하나 건넨 열쇠가 어디 있을지 생각해봤죠. 안방 화장대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집장만 하고 들인 유럽풍의 작은 화장대를 아내는 애완견처럼 늘 어루만졌죠. 닳겠네? 강아지도 아니고 뭘 그리 만날 주물러 터뜨려. 당신은 여자 맘을 너무 몰라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지 알아요? 당신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장만한 온전한 제 가구란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20해가 다 되도록 아내는 화장대도 없이 내 책상 한 구석에 화장품을 두고 썼죠. 이 집 장만하기 전까지 달랑? 방 2개짜리 월세나 전세를 전전했기에 안방 가득 차지한 장롱과 내 책상. 자영이 방까지 점령한 내 책장 외에 어디 뭘 들여놓을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딸과 아내는 늘 내 책상 구석에 앉아 쪽거울 앞에서 화장해야 했죠. 돌이켜보면 나란 인간은 참 앞뒤가 꽉 막힌 잡것이었습니다. 읽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는 그깟 책.
무슨 그리 대단한 학문을 한답시고 잡동사니 옛날 책들을 소중한 보물 모시듯 이고지고 살았을까요? 덕분에 아내와 딸만 이사할 때마다 고생이었죠. 이 집 장만하고 올 때 대부분 다 버렸지만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화장대 왼쪽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보석함이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보석함이랄 것도 없습니다. 이젠 구닥다리가 된 루비 결혼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몇 개, 몇 년 전 사준 진주 목걸이와 백금 커플링이 전부니까요. 주인 잃고 빚마저 발에 태락한 물건들. 나는 아내 결혼 반지와 커플링을 꺼내 내 왼손 약손가락에 낀 커플링에 대보았습니다. 이 집 장만하고 얼마 뒤던가 안양 1번가 지하상가를 함께 돌다 아내가 멈춘 액세서리 전문점. 평소에는 도통 관심 두지 않다가 웬일로 이것저것 구경하는 아내가 그저 신기했죠. 아내 뒷모습을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 둘 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 나는 내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잡아먹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내가 혼자 내야 할 술자리가 아님에도. 오랜만에 만나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 2차부터 혼자서 계산을 통째로 했으니까요. 딸내미 분유값도 간당간당하던 시절이었죠. 지갑에 돈 몇 푼 잠깐 더 넣어둔다고 누가 우러러 보는 것도 아닌데. 술값 좀 냈다고 내 형편 빤히 아는 친구들이 존경스레 볼 것도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게 나란 인간 방철만은 결혼 반지를 팔아먹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동네 아무데나 기웃거리다가 전당포에 올라간 탓에. 더구나 술에 취해 전표마저 잃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죠. 내가 결혼 반지를 술값으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길길이 뛰었죠. 결혼 후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대판거리로 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 어쩜 그럴 수 있어요? 팔아넘길 게 따로 있지. 결혼 반지를? 더 좋은 거로 사주면 되잖아. 그깟 반지 하나 갖고. 그깟 반지요?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내는 그깟 반지란 말에 기가 막혔는지 주저앉아 낙엽처럼 꺼부러지더니 어깨를 부르르 떨며 울기 시작했죠. 교통사고로 치면 100% 내 과실인 그날 부부싸움. 더 옮기기가 곤혹스러울 뿐입니다. 아내는 그날부터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죠. 이후 틈날 때마다 새 반지 함께 맞추러 가자고 설득해봐야 손사래만 쳤죠. 사실 아내나 나나 액세서리에 별로 관심이 없기는 했죠. 액세서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유일하게 비슷한 취향이었으니까요. 그런 탓에 본가나 처가에서도 둘이 결혼 반지를 끼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TV 드라마에서 청혼할 때 남자들이 흔히 보여주듯 반지 상자 하나 멋있게 내밀며 무릎 꿇어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돌이켜보면 나는 무지렁이보다 더 무뎌 터진 종자였습니다. 아무튼 강산이 몇 번이나 뒤척이도록 결혼 반지를 끼지 않는 아내의 무언 항의는 세월이 무질어질수록 나를 주눅들게 했죠. 그 사건 이후에도 나 방철만은 여전히 아내한테 큰 소리치는 철만 안 든 남편이었지만 아내가 눈물만 보이면 무조건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 무심한 듯 오랜 세월 이어졌던 침묵 시위가 예민하고도 치밀한 아내의 계산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자영 엄마? 우리 젊은 애들처럼 커플링 맞출까? 형편이 나아지고 집 장만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아내는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맞춘 백금 커플링. 빛바랜 아내의 결혼 반지와 커플링을 내 반지에 대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참 무심하다 못해 이기적이며 정없는 사람이었죠. 열쇠는 보석함 뒤 작은 반지꼬리에 있었습니다. 꺼내 들고 일어서려다가 무심코 오른쪽 서랍을 열어보았죠. 처음 보는 아담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석류 빛깔 바탕에 금박 장식이 고급스러운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만년필과 금실로 묶은 파일북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만년필부터 꺼내 살펴보았죠. 신혼여행지인 사이판에서 쇼핑하다가 사준 몽블랑 만년필이네요. 이게 여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얼마나 썼는지 촉이 뭉개지기 직전이었죠. 도로 만년필을 넣어놓고 파일북을 꺼냈죠. 실을 풀고 표지를 젖히자 비닐 속지마다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코팅된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죠. 자세히 보니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빛이 바래기는커녕 아직도 선명했죠. 순간 아내가 떠나기 사나흘 전인가? 병실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새어 나왔습니다. 방철만 씨? 창밖을 바라보던 내 등 뒤로 아내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낯설어 잘못 들었나 싶었죠. 딸 자영을 품에 안은 이후 아내는 내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언제나 자영 아빠 여보 당신이었죠. 아마도 그렇게 부르기가 편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날은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내 이름을 다 불러? 여기 잠깐 앉아봐요. 아내는 빤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죠. 이미 야윈 대로 야윈 아내 몸은? 말이 아니었죠. 얼굴은 마르다 강마르다 광대뼈만 도드라진 채 핏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아내와 눈 마주치는 일이 늘 곤혹스러웠죠. 시도 때도 없는 눈물로 시야가 흐렸으니까요. 철만 씨, 내가 죽거든? 또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잖아요. 아내가 잠시 창밖을 응시했죠. 온화한 가을 햇빛이 통창 가득 눈부셨습니다. 자영 아빠? 마지막 입원하기 전에 화장대 서랍에 상자 하나 넣어놨어요. 무슨 상자? 그동안 모아둔 숨겨놓은 돈? 아내 입가에 객적은 웃음이 설피 걸렸죠. 제가 몰래 모을 만큼 당신이 돈 가져다 준 적 있어요? 실업기는. 병 도진 뒤부터 당신한테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편지 써서 모아뒀어요. 꽤 돼요. 당신 아프면서부터 24시간 내가 붙어 있다시피 했는데 언제 무슨 편지를 써? 몰래?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귀신조차도 모르는 일이 있어요. 아무튼 편지 쓰기 덕분에 지난 시간 견뎠어요. 제가 떠나거든.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답장 써준다면 제가 하늘에서 꼭 읽을게요. 강제는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빙충이 밥병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잊었을까. 문득 아내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영 아빠? 자영이랑 꼭 화해하세요. 걔를 외롭게 두지 마요. 그리고 말끄트머리가 잘린 부분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과 통증을 견디면서 심한을 토해내 쓴 편지를 꼭 읽어달라는. 그리고 내 답장을 하늘에서 읽고 싶다는. 사진을 다시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신혼여행지 사이판에서 마나가섬으로 들어가는 배 위에서 찍은 사진. 나는 대학원생이었고 아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겠다고 나섰으니 양가 부모 반대는 말할 것도 없이 극심했죠. 어찌어찌 이겨내고 허락받다 보니 막상 결혼 날짜가 너무 촉박했죠. 길일이 뭔지. 어머니가 어디 용하다는 데 가서 받아온 날에 반드시 결혼해야만 했죠.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몇 년 안 지난 때라 여행사는 요즘처럼 많지 않았고 해외여행객은 기하급수로 늘던 시절이었죠. 신혼여행을 해외로 가려면 몇 달 전에 서둘러야 했죠. 사방팔방 알아봐도 항공권 예약이 쉽지 않았죠. 지금이야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으로 뚝딱뚝딱 자유여행 떠날 수 있지만 그때는 사정이 달랐죠. 보름여 남겨두고 예약 잡기는 절대로 쉽지 않았죠. 겨우겨우 나리타 공항에서 갈아타는 비행기 편으로 사이판 자유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당시 사이판은 김포에서 직항이 없어 한국 여행객 방문이 뜸한 곳이었죠. 나는 아내 앞에서 어깨를 으쓱대며 거들먹거렸죠. 한지순? 사이판 아무나 가는 거 아냐.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우리 꿈이 시작되는 거야. 나 만나서 이제부터 호강할 일만 남은 줄 알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뭐 지리게 해줄 테니까. 어제 찍은 듯 아직도 또렷한 사진 속에서 아내는 물색 민소매 셔츠에 연노랑 반바지 차림으로 입이 귀에 걸려 있네요. 나도 모르게 입가에 어릿한 웃음이 뱄습니다. 시야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나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훔쳐내며 첫 번째 편지를 속지에서 빼냈죠. 방철만 씨? 당신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당신 이름 불러보는 것도요. 당신한테 청혼받고 제가 썼던 답장부터. 그것 말고도 결혼 전에 꽤 많은 편지를 썼잖아요. 버리진 않았을 텐데. 다시 읽어보고 싶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그 와중에 잃어버렸나 봐요. 지금 저는 베란다 카페에 나와 있어요. 밤새 제가 신음할 때마다 주물러 주느라 자다 깨다 지쳤는지 안방에서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잔뜩 흐려요.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먹구름이 온통 하늘을 덮었어요.
그런데도 둔치에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보여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시리도록 푸르고 맑은 하늘 뭉게구름만 좋아하죠. 하지만 지금 가만히 보니 먹구름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네요. 마치 들라크루아의 그림처럼 암울하게 내려앉은 화폭이 오히려 차분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잿빛 물감을 훌 뿌려 놓은 듯 어둑어둑 구름 뭉치가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장중하면서도 때로는 몰씬몰씬 뭉근하게 가라앉아요. 자연이라는 게 참 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어요. 눈여겨보고 귀 기울여보면 그저 신기해요. 장엄한 하늘 화폭 한 귀퉁이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먹구름이 어느새 온 하늘 뒤덮고 보란 듯 어깨에 힘을 줘요. 재색 두루마기 소매자락을 바람길 따라 나부끼며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소리쳐요. 큰 비를 감지한 들풀조차도 숨죽이며 속삭여요. 들었어? 큰 비 온대.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데모할 때 사람들이 방어벽 치잖아. 인간 방어벽. 그것도 마뜩 않으면 팔짱 끼고 수백 수천 명이 누워버리잖아. 우리도 그냥 눕는 거야. 그게 살 길이야. 비바람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고 쓱 일어나면 돼. 아무도 몰라.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지만 자연 속에서는 매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들풀마저도 온 힘을 기울여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 세상 어디에도 이유 없는 존재 없어요. 그런데도 제 상상이 발동할 때마다 당신은 번죽거리듯 꼭 한마디씩 했죠. 자영 엄마? 당신도 참. 지금이야 아프니까 그렇다 쳐. 당신은 평생 그래왔어. 구름이 말 거는지 들풀이 속삭이는지. 누가 그런 생각해? 대체 어느 누가 그런저런 세세한 걸 신경 쓰고 느끼면서 살아? 안 피곤해? 삶이 소중해서 그래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멋지고 찬란한데요. 꽃잎에 맺힌 이슬 한 방울도 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마다 귀 기울이다 보면 절대 함부로 못 살아요. 숨 쉬는 순간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되니까요. 하여튼 못 말려. 그래. 그렇게 사셔. 당신만 무딘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모두 사는 일에만 몰두하죠. 물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힘들고 지치고. 그럴수록 자연에 눈 돌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힘든 현실 이겨내는 보약이 되고요. 남들은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한 장을 채 읽기도 전에 눈두덩이 진물은 나는 편지 든 손을 뿌르르 떨어댔습니다. 눈물 닦아내고 한참 만에야 나머지를 읽을 수 있었죠.